안녕하세요. 한국 그리고 한국인 이준희입니다. 이제 강릉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허난설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한번 허난설원 허균의 생가인 초당마을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이곳 초당동은 초당 순두부 마을과 바로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경포호와 가깝기 때문에 구경하고 산책하는 코스로도 좋습니다. 주변에 아르테 뮤지엄도 있어서 이곳도 강추입니다. 그럼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초당마을에 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해 있고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과 그리고 최고의 여류 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허난설원, 이 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학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로는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이 있고 생가가 있고 또 전통차 체험관과 녹지공원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공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년 난설원 문화재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공원이 이 소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커피 한 잔 들고 여러분 이 소나무 숲을 산책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초당 순두부 드시고 이곳에 와서 기념관 구경하고 이 소나무 숲길 산책하는 코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에 가시면 놓치지 말아야 될 곳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 잊지 마세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허난설원의 뛰어난 그런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여자도 이렇게 시를 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성이 한문을 배우는 거 당시로는 쉽지 않습니다. 왕실의 공주에게도 한글 이상을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인데요. 허난설원의 경우에는 허난설원의 아버지 초당 허엽이 글 공부를 가르칠 때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딸에게도 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허난설원이 이렇게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린 시를 지어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허난설원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었죠. 1700년대에는 일본에서 난설원 시집을 출판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시를 읽고. 그런데 이 허난설원이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아들도 없었고 또 동인 집안의 딸이라는 점도 결정적인 요소였죠.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괴물 취급을 받았던 동생 허균의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시대부터 이 표절 시비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허난설원이 표절한 것인지 아니면 간행하는 과정에서 허균이 표절한 건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허난설원은 죽으면서 자기 작품을 모두 불태우라고 동생에게 전했는데 동생이 이를 듣지 않았고 책으로 간행했죠. 허난설원의 글 중에는 본인이 아마도 쓰다가 중국의 시를 베껴 쓴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수광은 심지어 두세 편을 제외하면 전부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서포 김만중의 경우에는 이 난설원의 대표작인 규원가도 이것도 표절이다 라고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허균의 첩인 소상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인들은 여자가 이렇게 시를 쓰고 읊는다는 것을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난설원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남동생 허균에 대한 악감정이 더해져서 더 허난설원을 깎아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허난설원의 남동생 허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허균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이죠.
사실 양반이 한문이 아닌 한글로, 그것도 사회 개혁과 반항아를 그린 이런 소설을 한글로 쓴다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광해 보셨습니까? 이병헌이 광해 역할을 했고요. 광해를 도운 도승지, 바로 허균인데요. 유승용이 바로 이 허균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허균은 광해군이 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하는데요.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때 허균의 역할은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는 강직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광해군 시절에 허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광해군 일기에는 허균은 천지간의 한 괴물이다. 허균의 죄명이야말로 신하된 입장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찮고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허균을 욕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균은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허균의 반대 세력들이 허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고, 허균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문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된 뒤에 그동안 사형을 당하거나 죄를 받은 사람들이 사면되었는데 허균만은 유일하게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허균의 죄는 그만큼 큰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허균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만 그에게 문제있다면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사회 비판적이고 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당시로서는 양반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서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교류를 이루었죠.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인 이효화는 허균을 인간을 사랑한 사람, 차별 없는 세상, 약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인본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허균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는 항상 허균을 앞세울 정도로 허균은 뛰어난 그런 문장가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균은 다양한 사상을 접하면서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것 같습니다. 관론에서는 관원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기구와 관료의 수를 줄여서 국고의 손실을 막자라고 제안하기도 했고, 또 병론에서는 모든 계층이 고르게 군역 의무를 져야 한다. 또 서자라도 능력이 출중하면 인재로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균은 우리나라 최초의 맛 칼럼니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허균이 지은 도문대작은 바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책은 바로 허균이 유배지에서 쓴 글입니다. 도문대작이라는 말은 고깃집 앞을 지나면서 입맛을 다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보면서 먹지는 못하지만 한 점의 고기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는 전국 각지의 음식들, 식재료를 수백 가지로 분류해서 수록했습니다. 떡과 과실, 고기와 수산물, 채소 등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당 순두부를 만든 아버지 허엽의 영향인지도 모르겠네요. 홍길동전도 그렇고 도문대작도 그렇고 이렇게 뛰어난 책을 쓴 허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허균은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망가고 분조를 맡은 세자 광해군과 함께 강원도에서 아주 맹활약했습니다. 그 공로로 후에 공신에 책록되기도 합니다. 1594년에 문과 정시에 합격해서 과거 급제한 후 광해군과의 인연이 더 깊어졌는데요. 결국 마지막은 광해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허균은 부임을 받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황해도 도사로 부임했을 때 기녀 출신 애첩을 데리고 가서 이 수발을 받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요. 당시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첩을 데려가지 않았나요?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허균은 너무나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글로도 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상중에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기생 끼고 놀고 이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그런데 허균이 생각하는 것은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준 건데 아니 이건 당연한 이치인데 왜 모른 척하고 본성을 어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도 기생과 놀았다라는 글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허균을 그렇게 괴물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상한 문제는 당시에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불교를 믿고 법당을 다니면서 이 스님들과 친하게 지낸 점, 이 점이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불교의 나라가 아니라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서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당시에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시험 부정, 이거는 용서받기 좀 어려운데요. 광해군 2년 때 바로 과거 시험 부정 사건에 연루됩니다. 당시에 과거 시험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는데요. 문과는 33명, 또 무과는 28명 뽑고요. 매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3년시 또 정기시가 이렇게 늦게 있기 때문에 과거 시험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 시험에서 이 합격자들이 모두 시험관들의 친인척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급제자 발표에 쓰인 이름들이 바로 시험관들의 아들, 사위,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거죠. 여기에 허균이 깊이 연루되어 있어서 전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시험 응시자의 친인척은 시험관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친인척이 대거 합격한 사례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허균에게는 과거 시험 부정행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서울 출신들이 일으킨 칠서의 난에 허균이 연루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경세제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7명의 서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허균과 왕래를 자주 하였던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됐고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이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런 사건으로 둔갑해버리고 여기에 허균이 가담했다라는 죄목이 붙은 거죠. 결국 광해군 9년에 허균이 역모로 고발되고요. 허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자백이 나오면서 투옥됩니다.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형을 집행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허균의 마지막 말은 못다한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소리쳤지만 결국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겼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허균은 서울을 사귀는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죠. 공주 목사를 지낼 때는 평소 친하게 되온 서울 출신들을 아예 관하로 불러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 출신 식객들이 결국 허균의 허망한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허균은 허망하게 죽었지만 양반들의 위선과 시대를 풍자한 홍길동전만이 남아서 허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릉이 낳은 또 한 분의 스타가 있죠.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허난설원과 비교도 많이 되고 동시대 인물이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사임당의 생가인 오죽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오죽헌은 우리나라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만원권과 5천원권의 인물이죠. 신사임당과 이이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헌은 강릉 시립박물관과 함께 있어서 볼 것이 많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오죽헌은 경포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생가가 있던 초당동과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오죽헌과
헌난설원 기념관 두 군데 다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강릉의 오죽헌은 우리나라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중종 때 건축되었는데요. 이 오죽헌의 뜻이 검은 대나무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오죽헌에 가시면 뜰 안에 오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의 작은 대나무들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신사임당의 본명은 신인선입니다. 그런데 13살 때 본인 스스로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스승으로 본받겠다는 뜻으로 직접 사임당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성군으로 잘 키워낸 어머니의 모습에 그 호를 땄다고 했는데 신사임당 역시 아들을 잘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죠.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다른 교육을 하는 것을 태교라고 하는데요. 이 태교가 바로 이 태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성군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태임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부다가 문왕을 낳았습니다. 당시의 화장실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옛날 돼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밑에는 돼지우리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요. 여기서 아들 문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를 7명 낳았는데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에 매우 열중했다고 합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태교를 매우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이 태임의 태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태임이 이 문왕을 임신했을 때 눈으로는 나쁜 걸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모서리나 또 모로 눕지 않고 자리 끝에 앉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완성된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이 태교 기간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만큼 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사임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사임당 집안도 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명문가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벼슬에 나가진 않았지만 당대 이름 높은 선비였습니다. 딸만 5을 두었는데 이 중에서 둘째 딸인 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7살 때부터 스승 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세종 때의 화가인 안견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풀벌레와 포도를 그리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율곡의 스승은 신사임당을 안견 다음 가는 화가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림들입니다. 5만원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신사임당의 이 초충도 그림은요, 고운 채색과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묘사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충도는 지금 현재 8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강릉에 이렇게 천재적인 여성 2명이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신사임당과 헌난설원.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결혼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헌난설원의 경우에는 시집으로 결혼해서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지만 반대로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대릴사위로 사위를 들여서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친정 집에서 머물면서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친정 집에서는 처음부터 사위를 고를 때 처가살이를 할 수 있는 인물을 골랐습니다. 딸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헌한설원과 당시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경우였고 헌난설원의 경우가 좀 특이하게 시집살이를 한 경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처가살이가 보통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였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의 본가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사실 경기도 파주와 여기 강릉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 대관령을 넘는 게 당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시댁에 몇 번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원수가 똑똑한 아내 덕분에 처가살이가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원수의 집안은요, 좀 가난하였고요. 입신양명의 뜻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번 낙방하였고요. 간신히 나중에 늦은 나이에 급제하지만 좋은 선을 감독하는 하급 관직이 전부였습니다. 이원수는 심사임당에 속을 많이 썩이는데요. 바로 여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들 율곡과도 굉장히 자주 다투게 되는데요. 이 여자를 만났는데 누구냐면 바로 주막집 주모 출신이고요. 20살 어린 여자 권씨였습니다. 이원수는 신사임당에 이혼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신사임당은 끝까지 이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원수가 이 여자를 집 안으로까지 들여서 신사임당에게 수발을 들게 합니다. 결국 신사임당은 병이 나 죽게 되는데요. 이때 율곡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신사임당은 죽으면서도 남편에게 절대 재혼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지만 바로 그 주모와 재혼해서 율곡은 방황하게 되고요. 결국 이 가정불화 때문에 집을 나와서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그런데 승려가 되었던 이력이 율곡 이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사회였기 때문이죠. 신사임당 나이 33살에 율곡을 잉태하게 되는데요. 이 잉태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릉에 있던 사임당이 어느 날 청룡이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이거 범상치 않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이 있는 평창 집으로 가고 마침 그때 집에 와 있던 이원수와 합방해서 그날 밤에 율곡이 잉태되었습니다. 강릉의 오죽헌 아내 몽룡실이 바로 사임당이 용꿈을 꾼 곳이고 이 꿈을 꾸고 바로 율곡을 낳았죠. 신사임당과 이원수가 관계를 가졌던 이 평창의 판관대, 이곳은 풍수상으로 아주 최극상의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10줄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 9번이나 장원 급제를 해서 구도장원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 시험 봤으면 됐지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봐요? 29살의 관직에 올라서 호조 좌랑, 예조 좌랑, 이조 좌랑, 이조 판서까지 굉장히 높은 관직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며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율곡 2위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우리 국방의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서울 차별 금지나 가혹한 노비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번번이 사실 가로막혀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46세에 관직에 물러납니다. 병을 얻어 그 다음에 사망합니다. 유성룡은 이에 대해서 다 좋은데 뭐든지 따지고 고치려 드는 성품이 흠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업적은 이렇게 똑똑한 아들 이율곡을 낳은 거, 산수화를 비롯해서 초충도 그림들을 남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이 이렇게 추대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율곡이 서인 노론의 종장이면서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송시열이 바로 서인 노론 계열인데요. 율곡을 낳은 사임당, 이렇게 훌륭한 율곡을 낳았기 때문에 사임당 역시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실 이전에 없었던 기록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율곡이 스스로 쓴 글에서 어머니가 산수화나 포도 그림을 잘 그렸다. 세상에 견줄 만한 이가 없다. 라고 한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후에 후대 노론들은 신사임당은 초충도의 대가이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사임당이 그렸다는 산수화도 위작으로 평가된 것이 많고요. 신사임당 하면 대표적으로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지만 신사임당 시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최대 업적은 훌륭한 아들 율곡 이이를 낳은 것입니다. 신사임당과 이원수가 관계를 가졌던 곳 바로 평창의 판관대인데요. 이 옆이 바로 봉평면입니다. 이곳은 소설가 이호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우리나라 단편 문학의 백미라고 불리고 있죠.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입니다. 메밀꽃이 한창 필 9월 초순이나 하순에 이호석 문학관에 들리신다면 이 아름다운 메밀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에 소개하고 싶은 곳 정말 많은데요. BTS 버스 정류장 주문진에 있고요. 양양의 서피비치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낙산사도 좋았는데요. 근처에 강원도 지역 볼 곳이 정말 많은 곳인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소개하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많은 곳들을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